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4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진짜 날씨 좋은 봄날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좋은 봄날이 가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날이 좀 더워진다 그럽니다. 5월부터는 또 여름이 되는 게 아닌지 그렇게 걱정이 되네요. 따뜻한 봄날 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병리의사라서 직접 환자를 보지는 않는데요. 뭐 블로그에서도 그때 보여드렸지만 이메일로 이제 그 환자분들 궁금한 거 이렇게 답하는 일을 그래도 대충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엔 그렇게 많이 이메일이 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보내주시면 정성껏 이제 아는 거 이렇게 답변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또 저의 공부하는 그런 원동력이기 때문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환자분을 뭐 직접 만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는데, 뭐 저의 지인이 또 그분의 이제 지인 뭐 암에 걸리거나 이러시면 가끔씩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작년 가을쯤에 만났던 그 유방암 환우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그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좀 무서워하는 그 TNBC가 있고, 또 조금 그 옆에 또 호르몬 양성 유방암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삼중 음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그 키트로드가 포함된 그 선항암을 그 8번, 뭐 말이 8번이지 사실 처음에 4번은 그 도시탁셀이라는 걸 거의 매주 가서 맞거든요. 그러니까 주사 맞으러 가는 것만 치면은 4, 3, 12에다가 또 4번이니까 한 16번 이제 주사를 맞는, 그래서 이제 3주 간격으로 8번이니까 거의 38에 24, 한 6개월 정도 이제 항암을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항암 마치고 이제 수술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수술한 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이제 먼저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 이 암세포가 다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항암 한 분들은 이제 그게 뭐 성적표 비슷하게 항암을 얼마나 잘했는지 뭐 그런 성적표 들으러 간다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제 100% 담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완전 관해라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complete 뭐 response라고도 하고 complete remission이라고도 하고 CR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완전히 이제 암세포가 다 죽으면 이 암세포가 약에 잘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전이나 재발 없이 장기 생존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어떤 그 예우인자보다도 훨씬 좋은 예우인자라서 어제 환자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2번 정도 항암하셨을 때 많이 줄었다 그래서 안정관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수술 후에 이제 병리과에서 열심히 검사해서 암세포가 한 개라도 있으면은 완전관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마조마했었는데 어저께 환자분이 그 완전관해 됐다는 소식 전해주셔서 저도 좀 뿌듯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그 항암 받으시는 동안에 사실 도시탁셀이랑 그 아드리아마이신 같은 것들이 상당히 부작용이 많거든요. 근데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잘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좀 찌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수술 그 항암하기 전에는 막 걱정되고 뭐 이러시니까 살이 좀 빠지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항암하면서 이렇게 살도 좀 찌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항암을 하면 이 백혈구 수치, 우리가 호중구라고 하는 그게 이제 많이 떨어지거든요. 골수에 이제 항암제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백혈구를 잘 못 만들어서. 근데 백혈구 높이는 주사를 이제 맞기는 하셨지만 아무튼 항상 뭐 7천, 8천 굉장히 높게 이렇게 유지가 잘 되시더니, 역시 면역력이 높아야 또 암세포도 잘 죽고, 특히 이제 키트로다라는 약은 우리 T세포가 정상으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단계가 어떤 건지에 맞춰서 생활 습관을 하셔야 되고, 자기가 항암 받는 단계다 그러면 이제 살 뺄 생각하지 마시고 입에 맞는 거는 뭐든지 드신다. 이제 드실 때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내 먹는구나. 항암 끝나고 나면 평생 입에 자주 못 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골라서 드시고요. 뭐 제 방송을 지금 뭐 항암하시는 분이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보시게 되면 아무튼 이렇게 그린필드로 전체 다 이렇게 야채 위주로 드시면서 현미밥
뭐 이렇게 드시면 진짜 고생하실 수 있고요. 항암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 이런 서양 사람들의 몸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라서 너무 채식 위주로 드시면 항암제 부작용이 좀 심할 수가 있습니다. 구내염부터 해서 우리 몸이 재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많은 식사를 드시고, 잘 모르시면 제 블로그의 망을톡 안에 항암 시에 이렇게 식사하는 방법 이런 거 있으니까 같이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남은 이제 그 방사선 치료도 하셔야 되고, 또 이번 호르몬 양성도 나와서 호르몬 치료도 받고 하셔야 되는데 잘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녁 때는 홍대 입구에 갔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홍대 입구를 좀 자주 가는데요. 사실 여기서 꽤 멉니다, 홍대 입구가. 근데 지하철 타고 1시간 넘게 가는데, 거기 갔더니 그 메디람 한방병원이라고 어마어마한 병원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임상통합의학 암학회에서 강연을 하고, 거기 이제 부회장님이 하시는 병원이 그 메디람 한방병원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병원장님이 김지호 병원장님이신데, 이제 서울 그 공대, 서울공대를 다니시고 그다음에 또 한의사가 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기계 같은 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병원이 뭐 직원이 100명도 넘고 엄청 크던데, 어제 다 보지는 못했고 1층하고 지하에서 잠깐 장비를 구경했는데요. 사람이 6명이 들어가서 1.5기압, 그러니까 좀 기압을 높게 한 다음에 100% 산소를 흡입하는 고압 산소 챔버. 예전에는 이제 뭐죠? 그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연탄을 떼게 되면 그 연탄에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 그 CO,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가지고 막 아침에 뭐 동치미 국물 막 이런 거 먹으면서 그 앰뷸런스에 실려가면 이제 고압산소 탱크라는 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치료받는 거 보지는 못했고, 이제 의대 들어와서 이제 역사로 이제 얘기만 들었는데 그런 고압산소 탱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있냐 그랬더니 우리 암세포들이 사실 이제 자라다 보면 이게 산소라든지 영양분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해지거든요. 이게 암세포는 막 무한 증식을 하다 보니까 한 5명 살아야 되는 집에 한 50명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랑 공기랑 뭐 먹을 거랑 다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암세포들이 되게 독해져요. 하다 보니까 이게 독해지면은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치료를 하더라도, 지금 항암이나 뭐 방사선이나 뭐 표적 치료를 한다 그래도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치료 저항성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점점 나쁜 놈으로 이제 변해가거든요. 이 암세포를 좀 풍족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산소라도 좀 많이 주면 그동안 숨을 잘 못 쉬고 있던 암세포들이 숨을 잘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챔버를 놓고, 그게 지금 보험 수가가 전혀 안 된답니다. 뭐 보험도 안 되고 비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환자들한테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 설치비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더라고요. 뭐 그냥 튼튼한 챔버에 6명이 앉아서 편안하게 TV 보면서 산소를 쫴 수 있는 그런 럭셔리한 방이던데, 그거를 무료로 오픈을 해놨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직원 100명 이상이 열심히 일을 하고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한의사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지만 그렇게 과학적인 호기심이 많고 저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 한의사분은 처음 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자주 뵙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저께까지 근황은 그랬고요. 아침에 포커스를 쓰긴 했는데 너무 잡담을 많이 해서 조금 빨리 나가야 오늘 다 볼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사진은 아침에 그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첨생법 실시기관을 많이 등록하시라고 했더니 요즘에 전화가 많이 와서 그 자료실 사진 잠깐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번과 함께 이제 치매를 이제 피로 검사하는 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치매라는 단어, 솔직히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어제의 기억이 낯설게 느껴지고, 손에 익은 물건의 이름이 혀끝에서 빙빙 돌다가 사라지는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혹시 이런 변화가 오기 훨씬 전에 피 한 방울로 조용히 다가오는 경고를 포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스웨덴의 연구자들이 바로 그런 경고음을 찾아냈습니다. 혈액 속 몇 개의 단백질로 뇌 속의 미래를 살짝 엿본 셈입니다. 카롤린스카 연구진은 스톡홀름 지역의 노인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혈액을 16년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모두 치매 증상이 없던 평범한 지역 주민들이었고 대부분 집에서 스스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채취한 혈액에서는 P타우 217, P타우 181, NFL, GFAP라는 이름의 단백질들이 측정되었고 결과는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특정 단백질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치매에 걸렸던 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P타우 217과 NFL, GFAP의 조합은 최대 83%까지 치매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혈액이 뇌의 내밀한 비밀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던 셈입니다. 감정이 표정을 타고 얼굴에 드러나듯 치매는 피를 타고 드러나기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단백질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가 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연구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결과는 수치가 낮은 사람은 향후 10년간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치가 높다고 해도 정확히 언제, 어떤 식으로 발병하는지를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치매 예측용 검사로 쓰이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는 점을 연구진은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 연구가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가 기억을 잃기 훨씬 전, 그러니까 아무 증상이 없을 때조차도 혈액 속에는 이미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들은 더 많은 임상정보나 생활습관 데이터와 함께 분석한다면 언젠가는 치매가 오기 전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진단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나서야 치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조용히 보내는 신호를 미리 읽고 그에 맞춰 삶의 리듬을 조정해 보는 것. 이 연구는 우리에게 그런 미래가 멀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 쓴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다음엔 좀 더 글을 잘 써야겠다 이런 좀 반성도 되고요. 이렇게 말하듯이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참 박진영 씨 말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글을 쓰다 보면 자꾸 또 글답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낭독을 해보니까 조금 더 친숙하게 이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카롤린스카 대학은 그 스웨덴인데요. 거기 참 스웨덴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나오는 논문들이 참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2,000명 이상이 되는 노인들한테 피를 뽑았는데 그 피를 뽑고 나서 최대 16년, 중앙값으로는 10년 정도 이제 추적 관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뽑을 때는 이제 멀쩡한 그런 노인분들의 이제 피를 뽑았던 거고요. 16년간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치매가 생긴 분도 있고 치매가 안 생기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그룹을 이제 비교를 하고 또 그 두 그룹 중에 이제 피 검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치매가 앞으로 될 사람들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검사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어렵겠지만 논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lood Based Biomarker of Alzheimer Disease and Incident Dementia in the Community라는 논문이고요. 역시 네이처 메디슨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처에서 나온 논문들이 상당히 좀 임팩트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이름들은 다 이제 스웨덴 이름인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 26일 날 그렇게 그 논문이 이제 게재가 됐고요. 이건 처음 접수가 2024년 3월 6일 날 접수가 됐으니까 한 1년 동안 이제 심사를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건 이제 리비전 과정이라 그러는데 논문 써본 사람들은 아주 미칩니다. 이제 보통 논문을 보내면 3명 정도의 리뷰어들이 각자 이제 의견을 얘기해 주는데 막 서로 이게 상반될 때도 있고 그 3명이 다 논문 이거 실을만 하다 해줘야 이제 억셉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월 21일 날 거의 1년 동안 이제 리비전을 거쳐서 논문이 완성이 됐고 참 좋은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이라 그래서 처음 이제 피를 뽑았을 때 그런 사람들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치매가 안 생긴 사람, 이쪽은 치매가 생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2,148명이었고요. 처음에 이제 72.8세 때 이 연구를 했다는 거죠. 플라스마에서 10.6세고
지금 이제 치매가 생긴 사람들은 처음 피를 뽑았을 때 이제 80세 가까이 됐고, 치매가 안 생긴 사람은 71세였다. 그래서 이제 N수는 364명, 치매가 안 생긴 쪽은 1784명. 그러니까 이제 치매는 2000명 중에 한 400명 가까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치매 생긴 쪽에 여성이 좀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아마 치매에 걸리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교육은 조금 덜 받은 분들이 치매가 더 많이 걸리는 걸로 돼 있고, 이제 또 보면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치매가 좀 더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만성 질환은 이제 치매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인 경우에는 뭐 특별한 그 위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조사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게 다 유의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피검사 결과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다별량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의한 것들을 이제 다 맞춰서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피검사 결과만 가지고 예측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줬던 거고요. 이제 피검사한 거는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42하고 40의 비율,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 181과 217번에 각각 인산화된 피타우 181, 217, 토탈 타우라 그래서 타우 단백질 전체의 양, 뉴로필라멘트라는 NFL하고 GFAP 이렇게 모두 합쳐가지고 검사 항목은 6개고요. 이게 아밀로이드 베타 42도 재고 40도 재서 B를 본 거니까 이제 B는 7가지 검사를 이제 한 거죠. 요 각각 두 개 간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는 이제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 값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피타우 217하고 피타우 181 같은 타우 단백질인데 181번 아미노산에 인산화가 된 거 같고 217번에 인산화가 된 거 두 개는 그 상관 지수가 그 0.86이거든요. 근데 이게 0.7 이상이면 거의 같이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제 맨날 같이 보이는 그런 놈들이라는 뜻이고요. 토탈 타우하고는 0.61이죠. 그래서 0.5, 뭐 0.4, 0.6, 뭐 0.7보다 좀 작을 때는 중간 정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약간 연하게 칠해져 있고요. 0.4 정도면은 이제 관계가 그거보다 조금 약하고, 이게 이제 뭐 0.2 이렇게 되면은 별로 관계가 없다. 이런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건 마이너스 역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높으면 하나는 낮고, 그런 관계라서 A 그 아밀로이드 베타 42하고 40의 레이셔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높아지면 그 알츠하이머나 치매 그 율이 높아지는 건데, 이거는 낮아질수록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 42하고 40 중에 이제 40이 이제 제일 많은 폼이고 42가 그 치매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42가 혈액에 이제 적게 나타난다는 거는 이게 이제 뇌에 가서 많이 붙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혈액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42가 낮을수록 위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치매가 없는 거, 이쪽은 치매가 있는 거. 이건 모든 치매고요. 이쪽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매가 없는, 알츠하이머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그 사이에 이제 평균값들을 보는 건데요. 아밀로이드 베타 42하고 40의 B는 치매가 없는 쪽이 조금 높죠.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아무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거고, 나머지 것들 그거는 다 치매가 있는 쪽이 이제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마다도 그 피검사를 했을 때 이 하나하나의 그 마커들도 다 어느 정도 치매가 걸린 사람 쪽이 좀 더 높이 나온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얼마나 위험도를 높이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스티드 해저드 레이시오라 그래서, 해저드 레이시오는 위험도가 얼마나 올라가냐는 거거든요. 해저드 레이시오가 1이라는 게 이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1보다 커지면 위험도가 커지는 거고요. 1보다 작아지면 이제 위험도가 낮아지는 건데,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어저스티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치매가 걸릴 위험이 있는 게 상당히 아까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뭐 나이도 있고, 또 여성인지 뭐 그런 것도 있고, 학력은 또 어떤지, 만성병은 어떤지, 그런 변수들을 다 이제 통제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피검사 결과만 가지고
해저드를 보는 건데요. 아밀로이드 베타 42 대 40은 이게 이제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제 치매 예방이 좀 된다는 거죠. 결국 낮을수록 위험하다는 건데, 이 레이시오가 보면 요거는 그 사람들의 값이, 여기 이제 하나하나마다가 다 사람들의 값이거든요. 이제 빈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제 평균은 보면 0.05 정도 돼 있었죠. 0.05보다 이제 작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치매 위험이 높고, 아밀로이드 베타 42가 혈액에서 많이 보여가지고 결국 이 값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가서 붙는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치매 예방이 된다, 그런 뜻이고요. 이제 피타우 181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값이 한 0.7 정도 되는 거죠. 제일 사람들이 많았던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높아질수록 치매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서 4배, 뭐 이렇게 6배까지 높은 사람들은 많이 높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피타우 217도 이렇게 평균은 요 정도 되는데요. 중앙값이라 그래야 되나? 최빈값, 가장 많은 환자는 여기인데 이렇게 좀 올라갈수록 해저드가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건 요게 실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이 1보다 다 높은 것들은 이제 피밸류가 나온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토탈 타우는 쭉 올라가는데, 이제 실내 구간이 1보다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타우 단백질의 양은 치매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알 수가 있고, 또 NfL이나 GFAP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환자들의 그 분포고, 이게 이제 치매 그 위험을 높여주는 그런 해저드 레이쇼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각각 4분위값으로 나눠 가지고 리스크를 본 테이블이고요. 이게 이제 그 ROC 커브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얼마나 그 정확한 검사인가 그거를 보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 치매를 잘 예측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될수록 이렇게 되면은 45도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붙을수록 그게 잘 예측을 하는 건데요. 이쪽은 이제 모든 원인의 디멘시아, 치매가 이제 여러 가지 치매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원인의 치매를 말하는 거고, AD 디멘시아라는 거는 알츠하이머, 우리가 말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말하는 건데, 이 위에 있는 패널은 그 한 개 싱글 바이오마커입니다. 그래서 그 아밀로이드 베타 42하고 아밀로이드 베타 40의 그 비율, 노란색인데 이제 별로 예측을 잘 못하는 거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NfL인 것 같죠. 그래서 NfL 이렇게 해서 요 패널 A에 이 에어리어 언더 커브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면적, 전체 여기 1에서 요 밑에 있는 면적이 예측 파워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게 82.6%, 이게 82.6% 정도 정확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모든 원인의 치매고, 요건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역시 토탈 타우가 53%로 이제 요 그래프죠. 그러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거는 76.8%. 그래서 그 포스포릴레이티드 타우 217 녹색 그래프가 이제 가장 면적이 높다, 그런 거고요. 하나 가지고는 잘 예측을 못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보시면은 여러 개 바이오마커 컨비네이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마커가 하나만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2개가 올라갔을 때, 3개가 올라갔을 때, 그래서 이 녹색을 보시면 이게 3개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인의 그 치매에서는 3개가 다 올라갔을 때 83.8% 이렇게 되고요.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도 3개가 올라가면 81.3%. 그래서 이제 치매를 한 81% 알츠하이머를 예측할 수 있다, 뭐 그런 논문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에어리어 언더 커브보다 중요한 게, 이게 어떤 마커가 컷오프라고 해서 이거보다 높거나 낮을 때, 이제 기준값이죠.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 42 대 40 같은 경우에는 0.057, 이 기준값보다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낮을수록 위험한 거니까요. 이거보다 낮다, 그런 낮은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치매일 것이냐, 이게 이제 낮을수록 치매니까요. 그럴 확률은 19.7%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라 그래서 어떤 값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 병이 있을 확률. 반대로 아밀로이드 베타 42 퍼 40, 이게 0.057보다 높으면 이제 치매의 위험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치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맞을 확률은 90.3%라는 거죠.
그리고 포스포릴레이티드 타우 181의 경우에는 혈중 농도가 1.512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를 이제 컷오프로 요 기준으로 이제 위아래로 나누는 거죠. 피타우 181인 경우에는 1.512보다 높은 게 치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1.6이에요. 그럼 치매가 진짜 10년 내로 나올 확률은 34%. 근데 1.512보다 낮은 뭐 1.3이야. 그러면은 치매가 10년 내로 안 생길 확률이 95%란 겁니다. 다른 검사들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17 같은 경우에는 0.134가 기준값인데요. 이거보다 높을 때 10년 내로 치매가 올 확률은 33%, 낮을 때는 95%는 안 치매된다. 여기서 이게 모든 종류의 치매고 이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죠. 그래서 보시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그러니까 이게 이 검사보다 높을 때 나오는 치매 확률이 이제 10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피를 뽑았는데 피타우 217이 0.143보다 좀 높게 0.15가 나왔다 그랬을 때 그럼 난 이제 치매가 걸리는 거 아니야? 했을 때 그게 맞을 확률은 17.8%밖에 안 되고 오히려 피타우 217이 0.11, 뭐 0.12 해서 요거보다 낮게 나오면 10년 내에 이제 치매가 안 걸릴 확률이 96.2%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블로그 글에도 썼지만 나온다고 해서 이제 치매가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음성으로 나오면 상당히 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는 거고 혹시 나오더라도 이제 10년 동안 또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발병할 확률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뇌 건강을 잘 지키면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이 논문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마커 중에 A 베타 42, 그다음에 40 뭐야 그 비율,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그다음에 포스포릴레이티드 타우, 뭐 토탈 타우 이런 게 나와서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뇌는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이제 좀 무섭죠? 뇌를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슬라이스로 자르면 이게 이제 뇌실이고 이게 뇌인데 이렇게 이랑과 고랑이 이렇게 있는 구조거든요. 뇌는. 근데 정상은 이게 빽빽한데 알츠하이머가 되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코텍스라고 하는 이랑인데 이랑은 굉장히 좁아지고 여기가 이제 고랑이죠. 고랑은 이렇게 넓어지고 뇌실은 뇌 척수액이 차 있는 곳인데 여기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해마라고 해서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먼저 이제 쭈글쭈글해져서 기억력이 이제 확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고요. 요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신경세포라고 하는 뉴런입니다. 뉴런인데 이 밖에 이 A 아까 베타라고 한 게 아밀로이드 베타거든요. 이 플라크라는 게 이제 생기고요. 이거는 신경세포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세포 안에는 타우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꼬여서 만들어진 뉴로피브릴러리 탱글 이런 게 생겨가지고요.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우리가 뇌 생검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뇌 조직 검사를 한다 그러면 아밀로이드를 확진할 수 있는 그런 그 두 가지 어떤 조직 소견인데요. 사실 살아있는 사람의 그 치매인 거를 조직 검사로 확진하려고 조직 검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부검해서 이제 보니까 죽은 다음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관찰이 돼서 이게 원인이구나 생각을 했고 최근에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 이거를 그 페트라는 검사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해서 치매를 이제 조기에 진단도 하고 확진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이걸 녹이는 약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치매약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약들을 썼을 때 그게 이제 녹으면 효과가 있는 거고 안 녹으면 효과가 없구나 뭐 이렇게 판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뇌에는 이제 멀쩡한데 이제 알츠하이머 뇌에는 이런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우 단백질인데요. 타우 단백질이라는 거는 이 정상 뉴런에 이렇게 쭉 나가 있는 이거를 우리말로는 축삭, 영어로는 엑손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물질이 쭉 잘 가려면 여기 마이크로 튜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엑손 안에 마이크로 튜블이 있는데 마이크로 튜블에 이런 붙어 있는 게 타우 단백질이거든요.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되면 이 타우 단백질이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실타래처럼 꼬입니다. 그래서 탱글이라는 게 이제 실타래거든요. 그래서 신경 섬유끼리 이렇게 실타래를 이루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신경세포를 잘 작동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신경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걸 알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밀로이드 베타 42하고 40, 이거 저도 잘 몰라서 이제 논문을 읽고 나면 궁금한 것들 이렇게 챗GPT에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에서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 아밀로이드 전구체라는 거거든요. 이게 잘라지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조각인데 그 길이에 따라서 아밀로이드 베타 40 하고 42로 나눠진다. 그래서 40은 아미노산이 40개 붙어 있는 거고 42는 아미노산이 42개 붙어 있으니까 약간 더 길고 두 개의 아미노산이 더 붙어 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더 있는 게 서로 끈끈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아까 플락이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밀로이드 베타 42는 아밀로이드 베타 40보다 플라크를 잘 만든다. 그래서 뇌에 이제 가서 이게 플라크가 되면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42가 농도가 줄어듭니다.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비율이 떨어지는 거고,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뇌에 많이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밀로이드 베타 42하고 40의 비율이 줄었다는 거는 아밀로이드 침착이 들어서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이 올라간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CSF에서 주로 이걸 검사를 했거든요. CSF라는 거는 아까 그 뇌실 안에 있는 그 뇌척수액, 이게 뇌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니까요. 이게 표준 검사였지만 요즘에는 혈액으로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우 단백질. 타우 단백질은 뉴런 내부에서 미세 소관이라는 세포내 레일이 있고, 이 타우 단백질은 이 레일을 안정화시키고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이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인산화,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면 이게 미세 소관에 잘 결합하지 못하고 세포 안에서 뭉쳐서 신경 섬유 다발, 뉴로피브릴러리 탱글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의 두 가지 병리 중에 하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이건 세포 바깥에서 뭉치는 거고요. 타우 섬유 다발은 세포 안에서 뭉친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타우가 있는데 토탈 타우는 모든 타우의 총량인데 신경 손상 정도를 반영하지만 뭐 아까 치매를 딱 진단하는 데는 그렇게 진단적이진 않았고요. 특정 부위에 인산화된 타우를 우리가 포스포릴레이티드 타우, P타우라고 하고요. P타우에는 181번 아미노산에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면 P타우 181, 포스포릴레이티드 타우 217은 217번 그 아미노산에 이제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는, 그래서 특정한 인산화 위치를 말하는 거고, 이게 조기 진단, 뭐 치매의 조기 진단이겠죠. 유망하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P타우 181이나 217이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아밀로이드 축적보다 더 일찍 증가하기 때문에 치매 조기 진단에 많이 활용된다. 뭐 그런 뜻이고요. 베타 아밀로이드는 원래 우리 뇌에서 만드는 찌꺼기 같은 단백질인데 아밀로이드 베타 42가 뇌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점점 서로 달라붙어서 이 플라크가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괴롭혀서 세포가 죽고 연결망이 무너진다. 거의 중학생 수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은유로 한 줄 요약하면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 속에 쌓이는 보이지 않는 낙엽 같아서 어느 날 문득 그것들이 신호의 길목을 막고 기억의 숲에 불을 붙이는 불씨가 되는 셈입니다. 진짜 시인인데요. 네. 아무튼 이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P타우하고 결국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이제 핵심인데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혈액에서도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연구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검출을 했을 때 높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뭔가를 생활 습관도 고치고 아까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약을 쓰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전자약이 여러 가지 연구 분야가 있지만 경도 인지 장애나 노인들의 지능이나 기억력 이런 거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조기 치매 위험이 있다 뭐 이런 건강검진 소견을 받으셨으면 두말하지 마시고 한번 전자약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